자,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진우라고 하고요. 저희를 TV에서 서울경제TV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이라는 프로를 한 5년 정도 진행했었습니다. 전문가 MC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방송인인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저는 현업을 한 20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고요. 주 전공은 토지 개발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강의도 토지 실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학원 강의도 토지 실무로 많이 했었고요. 아파트 전망은 제가 12년도, 13년부터 전문가 MC를 보면서 공부를 했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전문가들을 제 프로에 거의 다 출연을 하셔갖고, 그분들의 자료와 대담 프로를 통해서 또는 제가 공부를 해서 얻은 지식을 오늘 2019년이라 치면 구정 전에 우리 머니에스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요, 지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제가 2000년부터 부동산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해찬 씨가 한 말하고 똑같아요. 그때마다 경기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부동산. 그때마다 가격 많이 올랐다 했고요. 해마다 그때마다 부동산 사면 다 망한다 했습니다. 그때마다 따라 붙는 말들이 가계부채가 심각하단 말이 붙었고요. 또 하나 사족은 늘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시간 20분에 주택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다 나눠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지식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하고 안 맞으시면 취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정부 정책을 보면 투자 로드맵이 보인다고 제가 퀘스천 마크를 쳐놨죠? 뻥입니다. 뻥입니다. 고증감래 기본이 10년, 퀘스천 마크, 이건 정답입니다. 자, 요즘 한참 뜨거운 핫 이슈 중 하나, 광역교통망 중 가장 핫 이슈가 뭐죠? GTX죠? GTX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2007년 경기도지사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발의가 됐었죠. 그림이 그려져 갖고 그때 주장한 게 있었습니다. 세 개 노선을 반드시 같이 해야 광역교통망이 된다. 계속 안으로다가 언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냐면 2011년도에 됐습니다. 그때도 A노선, 작년 12월에 착공들한 A노선은 경제 편익성이 1.03이 나왔어요. 지금 말 많은 B노선은 0.33이었어요. 그리고 C노선,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C노선은 0.6이었었어요. 그러니까 B노선하고 C노선은 태생적으로 기재부에서 정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경제 편익을 통과하지 못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C노선은 통과한 이유가 아마도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됐죠? 3기 신도시는 이 광역교통망 ABC 노선 선결 안 되면 작살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양주 한 곳만 보더라도 지금 그 일대, 왕숙이라고 지정된 그 일대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공공택지들이 이미 지정돼 있어요. 남양주 쪽 교통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왕숙 신도시라는 데가 가장 큰데 66,000세대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현재 별내선 연장이나 이런 기타 지역적인 SOC 사업만 되고 가장 굵직한 이번에 경기도 인천에서 데모하고 난리 났었죠. 예타 면제를 B노선을 포함시켜 달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경제 편익이 잘 나오니 이번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역도별로 하나씩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33개 예타 면제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근데 예타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정부 국민 혈세로 세금을 부담해야 돼요. 그게 편익이 안 나오면. 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나와야 되는 사업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신경 쓰시고,
뉴스 보실 때 그런 얘기들 나오면 저게 왜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실 필요 있죠. 자,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3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뭐 어차피 의견이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요? 일단 뭔 얘기죠? 자, 주택 보유를 하고 싶은 분은 두 부류예요. 자가 보유와 투자 수요. 그죠? 근데 이 투자 수요인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숫자들이 몇 개 있어요. 첫째, 2017년 8.2 대책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죠? 노태우 대통령 때 가장 큰 사건이 있었죠? 1기 신도시가 개발됐어요. 그죠?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또 큰 도시가 개발 계획이 발표됐죠? 2기 신도시. 그죠? 문재인 대통령 때 3기 신도시. 보세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규제 때 다 신도시가 발표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앞전에 경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신도시 정책을 발표하는 거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첫 일성을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다라는 강한 일성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공급 부족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기조가 바뀐 게 참 다행이에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것보단 낫죠. 작년 9월에 첫 공급 대책이 나왔죠. 3만 호. 그리고 12월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됐어요. 3기 신도시 계획은 중장기 플랜으로는 괜찮은 계획이에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요 8.2 대책이라는 놈하고요. 요 이전에 16년에 11.3 대책, 여기 없으니까 적어 놓으세요. 16년 11.3 대책, 17년 8.2 대책, 그 다음에 18년 9.13 대책, 1월 며칠 전에 발표된 세법 개정령, 그거 4개만 쭉 그거는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근데 읽어도 사실 잘 몰라요. 바로 이해는 안 돼. 투자를 하건 내 집 마련을 하건 내 컨디션을 알려면 그 기본은 다 아셔야 되니까 그 4개 발표된 것만 현 정부는 앞으로 만약에 또 나온다면 그거는 뭐 또 나중에 이런 강의 자리가 있으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번 올해 세법 개정안까지가 다 묶어놨어요. 다 묶어놨어요. 현재 자기들이 생각하기는. 자, 9.13 대책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이것 좀 설명할 시간이 없고 아까운 시간이니까 요거는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오고 아니면 국토교통부 치시면 다 나오니까 찾아서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1986년에 태어난 분도 있죠, 여기. 요거는 태어난 날짜가 아니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지수들이에요. 86년부터 18년까지니까 몇 년치죠? 30년이 넘은 거죠? 대충 우리가 한 90년부터 보든지 아니면 2000년부터 보셔도 돼요. 그래도 오늘 이진우 강의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성의를 좀 보인 거예요. 30년치예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주택가격이 떨어진 시기가 딱 3번 있었어요. 시기별로. 첫 번째 시기가 요때 90년대 한 번, 90년, 91년, 92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호사기만 돈 벌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외환위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가르쳐준 시기였죠. 그리고 평생 직장은 절대 없다라는 걸 가르쳐준 시기였어요. 이때 대신 이때는 너무 웃겼던 게 떨어지자마자 보통 한 2년, 3년 빠지다가 상승을 시작하는데 2009년부터 바로 급상승을 시작해요. 우리 그때 위대한 민족의 힘을 보여줬죠. 금모으기 운동에서 금방 탈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때가 기회다라는 거를 우리 선량한 투자자는 다 알았던 거죠. 부동산 가격이 바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던 시기가 있었고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건설사나 사실은 투자자한테 힘들었던 시기는 바로 이 시기예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 이게 보시면 뭐 규제 대책 나오면 빠졌다 또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빠졌다 뭐 이게 계속 랠리가 반복되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의 규제에 의한 영향이 아니고 제 판단은 경기 순환이나 경기, 그 다음에 공급량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따 자료 나오겠지만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죠?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저는 1번이 공급이라 생각해요. 공급량.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겠죠? 수요. 제가 찾은 정답에는 그 수요는 안 들어가요. 저는 공급, 경기가 꼭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경제 상황, 경기가 꼭 들어가고 세 번째를 규제로 놨어요. 그 규제의 결과치가 네 번째가 전세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 가격 결정 요인은 네 가지다. 공급, 경기, 규제, 전세가. 요 네 가지가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요 순환이 되는 요 그래프의 모양들은 2014년, 15년, 16년 이거 네이버나 다음 가신 검색하시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매체에서 전문가들이 2018년, 19년 공급 과잉돼서 집값 폭락한다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거는 공급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러고 나서 공급이 계속 됐어요. 2020년 되면 공급량이 없어요,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던 차에 3기 신도시가 나온 거예요. 그 타임갭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면 집이 모자르는 서울, 좋은 지역에 좋은 주택이 모자르는 경기도 일부 지역들은 공급이 계속 안 된다면 이미 지어진 좋은 위치에 좋은 주택은 그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낮춰질까요? 계속 올라가겠죠. 자, 이 2018년 부동산 시장 정리는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3% 상승했고 전세가는 0.46% 하락했고요. 양도세 중과세 이후 매월 장기 명가 8.2 대책은 아까 되게 기억할 만한 숫자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8.2 대책이 나서 정부에서 완벽한 규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팍 올랐죠. 왜 올랐냐면 장특공제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존재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임대사업자들이 하면은 장특공제를 70% 해준다. 세금 거의 안 내도 된다고 아주 가이드라인을 알려줬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9.13 대책은 좀 셌죠. 정부 세금으로 이제 마지막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규제 정책 중에서. 그래서 하여튼 9.13 대책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런데 9.13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어떻게 떨어질 거냐는 다른 문제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공급과 경기를 규제보다 위에다 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규제의 영향이다는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 근거는 16년 11.3 대책, 17년 8.2 대책, 18년 9.13 대책 나오면서 9.13 대책 전까지 대책이 계속 나왔는데 비청약 조정 대상 지역엔 아파트 가격은 계속 풍선 효과라는 걸로 계속 올랐었죠. 상승을 했었죠. 그거는 규제를 피해서 도망갔기보다는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량이 부족한 지역, 경기에 따라서 그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인 지역을 찾아간 거지 단순히 규제가 없어서 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부동산 투자는 종친다. 저도 이런 게 요즘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정부 정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시장주의적인 관점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요즘 요 상태인 것 같아요. 인지 부조화 상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여러분들도 청약 얘기 잠깐 웃으면서 얘기한 게 본인 컨디션에 맞춰라, 빚 많이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도 이런 확증 편향을 가지시면 투자는 절대 성공 못 하세요.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선입견이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분도 있죠. 저도 그래요. 요즘 뭐 정치 뉴스 보면 듣기 싫은 뉴스가 뜨면 아예 타이틀 보지를 않아요. 저도 확증 편이 되게 심한 거죠. 정치 쪽에는. 여러분들은 근데 투자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투자는 그렇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절대 성공 못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믿기 싫은 것도 통계나 사실이 있다면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뭐 그 인터뷰 저도 목소리가 들어갔었는데 그때 물어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문가들이 요청하는 건 양도세 인하면 거래 활성화, 매물 장애 뭐 이런 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부동산 시장 예측입니다. 이건 제 예측입니다. 저는 제 프로에 유튜브에 나와서 찍은 수치 8.4% 기준으로 했을 때 반 정도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4% 이상 오를 것 같아요. 올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는 한 4% 이상 오를 것 같고요. 경기도 아파트는 2%에서 3%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공시지가 6억을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투자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매일 프레임에 나온 게 세금, 주민세 합쳐서 68% 여러분 68% 버는 투자만 좀 해보세요. 68% 세금 내려면 양도차익이 얼마가 돼야 돼요? 최고 세율을 내려면 양도차익이 얼마 돼야 되냐고요. 모르세요? 아니 3주택이라 치고 현재 양도세율 최고 세율이 몇 프로예요? 네? 예? 62는 이제 저거죠. 중과세까지 합쳐서. 그죠? 여러분, 42% 내려면요, 5억 이상 돼야 돼요. 양도차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 내가 투자하는 거는 한 2억 정도 투자했는데 지금 5억 세금 낼 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양도세 걱정하시는 고가주택은 9억 이상 뭐 15억, 20억 된 분들이 장기 보유했을 때 장특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됐을 때 또는 땅을 오래 갖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잊어먹어갖고 그때 당시에 기준시가 거래사례 비교 감정가를 합친 금액을 했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낮았을 때 부재지주로 들어갔을 때 세금을 한 70%, 80% 내야 되는 그때 걱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자 갭 투자고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하시는 투자가 제가 공시지가 6억을 왜 말씀드렸냐면 공시지가 6억이면 서울에는 엉간한 거 다 걸려요. 지금 마포 레면 프로지오가 15억에서 13억 정도로 떨어졌어요. 거기 공시가격이 6억 8천이에요. 근데 4월 1일 날 이번에 많이 오르겠죠. 공시가격이 주택가격이 그거 기준으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약 12억 정도 됐을 때 공시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매체에서 나온 프레임 보고 68% 세금 어떻게 돼? 그거만큼만 제발 버시고 그런 걱정 좀 하지 마시고 야무진 투자하시면 돼요. 공시가격 6억 이하 아파트는 장특공제 되죠? 된대죠? 지방은 3억 이하, 공시가격 3억 이하 장특공제 된대요. 그러니까 지방 빼고 수도권에서 장특공제는 공시가격 6억 이하 아파트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 1억 남으면 세금 내면 되죠, 뭐. 아니,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3억 투자하면 3억 먹어야 돼요? 아니,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아까 여기 서 계신 분이 누진 세율 했을 때 600 몇 배 올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단기 투자 하셔도 괜찮아요. 투기는 무슨 투기예요. 투자지 그게. 하셔도 돼요. 했는데 세금 나는 게 조금 아까우면 2년 정도 갖고 있으면 양도 차등 비례세율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남는 돈에서 한 20% 내고 남는 돈에서 한 30%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 말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2, 3억 있으시면 2, 3억 넣어서 세후 수익해서 한 5천에서 1억 정도 벌면 땡큐. 그 정도로 여러분들도 투자 기대치를 조금 낮추셔야 돼요. 부동산은. 여러분들은 부동산에서 너무 성공신화만 들었어. 3억 넣으면 3억 먹어야 돼. 그러니까 최하 3억 넣으면 한 2억 정도 내 손에 떨어져야 돼. 세금 빼고. 세상에 그게 무슨 노름이지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여러분들 주식하는 분들은 30% 수익률만 봐도 고맙다 그러고 투자 잘했다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굉장히 과대 계상을 많이 하세요. 1억 넣으면 1억 먹어야 되고 1억 넣으면 세후 5천은 먹어야 되고 아니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냥 정상적인 보통 수익형 부동산을 따질 때는 금리에 그러니까 일반 시중 대출금리의 한 4배 정도? 아니지 4배면 너무 많구나. 두세 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부동산 간접펀드 투자한다고 펀드에다 넣어놔 보세요. 얼마 수익 나오나. 3점 몇 프로, 4점 몇 프로? 여러분들 뭐라 그러실 거예요? 땡큐 그러신다고요. 근데 희한하게 실물자산 부동산을 하시면은 엄청 과대 계상을 미리 하세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 이거 좀 더 봐야죠. 여기서 뭐 특별히 볼 거는 이 신규 물량 감소가 돼서 2020년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전세가 상승할 거고 물량이 장기 현상이 돼서 없지만 공급량이 너무 줄었어요. 16년, 17년부터 분양하는 물건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 바로 옵니다. 그래서 타임 갭이 분명히 상계 신도시 공급하는 시기와 갭이 생겨요. 그래서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거예요. 2020년, 24년까지는. 3, 4, 5, 6이 황급히 지나갔어요. 황급히 한 4년간에 걸쳐 됐고 1국면에서 2국면, 1국면에서 2국면 갔다가 이게 2번 정도 턴을 했었는데 2024년 가면은 3국면으로 넘어가서 조금 중장기 침체가 올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아까 그 글로벌 하신 분도 그런 얘기를 좀 보이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무역지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럴 때는 만류 기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로 다 통하는 거예요. 예측은 다 비슷해요. 전문가들 예측은. 그래서 요 증가 상승, 감소 상승, 요 상승분이 2024년까지 저는 랠리가 될 것 같고요. 2024년 이후에 이제 상공면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빙하기가 좀 올 것 같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주셔갖고 좋은 시장님이 당선이 되셔갖고 그 예전에 뉴타운을 지정해 놓은 건 무조건 적폐니까 사는 사람 30%만 해제해달라 용이하면 해제, 직권 해제를 시켜줬어요. 그 직권 해제된 데가 393개 총 정비구역. 정상 추진 결정이 262개인데 이걸 왜 적어놨냐면 투자를 고민하거나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액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해제됐다 재추진되는 지역을 눈여겨보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한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 해제가 됐던 사람들은, 직권 해제가 됐던 사람들은 사실은 새 집이 되게 갖고 싶어. 예를 들면 역세권 시프트나 낡았지만 새가 잘 나온 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낡았어. 그런 지역은 사실은 되게 주민 찬성률이 높아요. 어디에도 없는 75% 동의율. 원래 도정법은 3분의 2 동의율이거든요. 그럼 68% 정도만 하면 되는데 75%를 받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다녀보시면 해제 지역 중에서 60% 이상 동의받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잘 보셔갖고 다세대가 됐건 땅이 됐건 단독이 됐건 자기 역량껏 사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요거는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입주 물량 이렇게 보시면 눈에 보이시죠? 이 그래프예요. 이거 전부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 자료예요. 입주 물량은 이렇게 줄어요. 지금 16년 이때 계속 늘죠? 19년, 18년 말이 최정점이에요. 서울 아파트는. 이제 물론 이것도
올해 내년은 좀 늘겠죠. 왜냐면 개포랑 그다음에 고덕이 있으니까 입주량은 좀 늘 건데 전체적인 물량은 많이 줄어요. 그래서 공급량이 부족하고요. 이건 뭐 전국 아파트 입주량 눈에 보이잖아요. 전국 아파트 입주량도 18년 말이 최정점이고 계속 떨어져요. 전국 입주 물량은 분양 뒤에 3년 뒤에 공급하는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분양 물량이 아니고요. 이거는 찍어 놓으셔도 돼요. 그냥 앞에 쭉 설명한 거니까 단기 상승과 요거는 한정이 아니고요. 2019년이 적기 이렇게 바꿔주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뒤에 촬영하니까 다 근거 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거짓말한다 하지 마시고 2019년이 적기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요. 2024년 이후에는 항상 경제 위기 오면 뭘 준비하라죠? 전문가들은 양호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놓으라,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라 얘기하는 그런 측면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기시장 주역이 블랙홀,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민간 분양 시장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어요. 정부 정책들이요. 지금 올해 30만 가구 분양한대요. 이 30만 구가 2월 분양이에요. 2월 분양. 전년도 분양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분양 못했고 이런 것들이 2월 누적 분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2020년 되면 그조차도 없어져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보금자리 주택 기억나시죠? 도곡, 뭐 내곡 이쪽에 공급한다니까 분양 강남 청약 시장이 한산해졌어요. 왜? 로또 맞으려고. 나는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곡, 세곡 그쪽에 들어가려고 강남 청약 시장이 조용했던 시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실수요자나 경기도로 이사가야 될 사이즈의 실수요자 무리들은 청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번에 기사 나왔죠? 검단 신도시 미분양 속출했다는 거 나왔죠? 왜? 더 가까운데 계양에 뭘 또 만든다 그랬죠? 이번에 상기 신도시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청약 시장의 블랙홀이라는 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